70세에 가입하셨다면 한 달에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가입하셨어요. 연금 박사의 엄마가 가입하고 있어요. 그럼 검증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적연금에 조금 더 국가가 집중해서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이런 방식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중간에 이제 막 주택연금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사실 주택연금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주택연금을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산의 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죠.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30~40%밖에 이렇게 안 되는 나라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집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금융으로 옮겨, 연금으로 옮겨. 그러면 안 하잖아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특히 또 이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은 내가 지켜야지,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쓰고 가, 이런 생각이 강하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고 가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하다 라고 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연금은 말로는 연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입니다. 사실상 이 집을 담보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대출을 연금처럼 받으시는 거고, 그걸 돌아가신 그날까지 받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집값이 5억인데 내가 대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은 그 집을 대출이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집을 나중에 이제 팔아가지고 경매나 처분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택연금은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고 평생 지급하는 걸 국가가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55세,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집값, 이제,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이 여러 채다.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돼요. 내가 3억 세 채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뭐 집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12억이 넘어간다? 그럼 이분은 아무리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재산이 100억인데 집은 5억짜리 한 채가 있고 나머지 95억이 현금이에요. 뭐 금융자산이야. 이분은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재산이 20억인데 20억이 전부 주택이다. 이분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격 10억 원 이하의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투자 목적 주택 안 됩니다. 주택으로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연금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집값보다 이상 받아도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일찍 사망하셔가지고 내 집값은 5억인데 내가 받아가는 원리금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녀가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받아서 엄마가 아빠가 받아가신 연금과 원리금을 갚으면 됩니다. 그럼 집을 5억에 팔아가지고 3억 갚고 2억 챙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적게 받으시면 남은 금액은 상속되는 것이고, 많이 받으시게 되면 국가가 책임져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얼마 나오냐? 제일 많이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7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입하시는 가격대가 4억에서 5억입니다. 자, 그러면 70세에 만약에 주택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집값 1억당 30만 원 나옵니다. 1억당 30만 원. 일찍 가입하시면 그 금액이 좀 떨어지고 오래 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 이상 늦게 가입하시게 되면 한 번 받는 금액은 올라가겠죠. 근데 70세에 가입하셨을 때 집값 1억당 30만 원. 이 집값 1억은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세 기준입니다. KB 시세, 한국 부동산은 시세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가를 거의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값이 실거래가가 5억이다. 이걸로 가입했다. 그러면 1억당 30이니까 70세에 가입하셨다면 한 달에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드리고요. 나 사망하고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요. 주택연금이
뭐 비용이 높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 보증료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1.5% 내셔야 되는 것이고 매년 연 보증료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신 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또 가산됩니다. 보증료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뭐 우리 금융으로 얘기하면 사업비, 수수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높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이게 어차피 연금이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받는 금액이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 이자가 월복리 구조예요. 월복리 구조. 복리가 우리가 달리복리 아시겠지만 달리보다 복리를 좋아하시잖아요. 받을 때는 복리가 좋지. 내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될 때는 복리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리라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사업비, 연보증료 적지 않습니다. 이자 높아요. 30년간 연금 받으면 집값의 더블이 이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자와 사업비, 보증료 이거는 전부 다 돌아가신 이후에 상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금 받으면서 내는 게 아니고 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뭐 5억짜리 집 가지고 150만 원 연금 받으시면 충분히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가는 상속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집을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오래 살 걱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자꾸 하시면서 가입을 꺼리지 마시고 내가 집밖에 없다면 집 말고도 다른 돈 있으면 다른 돈 쓰고 가시면 되지 주택연금 할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집밖에 없다면 반드시 주택연금 하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연금액이 뭐 1억당 30만 원이니까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 겁니다. 주거비용을 아끼면서 연금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연금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당이 되신 분들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무슨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만큼 연금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가입하셨어요. 연금 박사의 엄마가 주택연금 가입하고 있어요. 그럼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으셔가지고 잘 준비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가 55세 이상이시고 이제 주택 총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택연금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 자체가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셨고요. 그 집 물려줘 봐야 자식이 뭐 효도할 것 같아요. 안 그쵸. 해요. 서로 싸워요. 진짜 싸우고 그리고 그 집 물려준다고 얘기하고 자식한테 용돈 받잖아요. 서로 불편해져요. 자식이 용돈 매달 줄 것 같죠? 안 줘요. 주다가 나중엔 또 안 줘. 그럼 서로 싸워야 돼. 왜 그러냐고. 정말 좋은 제도네요. 네. 편하게 1천만 원, 1,0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퇴직금을 1,000만 원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DB형이고 목돈으로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제 이걸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걸 이제 운영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대충 뭐 주식 상품 사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펀드 투자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뭐 큰 돈이 아니니까 또 뭐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1,000만 원이든 5천이든 1억이든 관계없이 연금의 운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금 전문가고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질문 받으면 1,000만 원이든 5천이든 1억이든 뭐 분산 투자해라. 포트폴리오를 짜라. 최근에 뭐 2차전지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운용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해가지고 해라. 라고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거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뭐 종목을 찾고,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유행을 좀 따라가고, 거기서 펀드 변경을 하거나 투자를 매수매도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 전략이 맞거든요. 그죠? 장기 투자 전략은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연금은 그러면 단기로 보는 것이냐, 장기로 보는 것이냐라고 보시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연금은 내가 내일 쓸 게 아니라 수십 년 후에 쓸 거라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 전략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육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상 종목 중에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은 둘 다 같은 육상 종목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목이죠. 쓰는 근육도 다르고 훈련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경기를 할 때 전략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42.19 마라톤을 뛰기로 하셨어요. 근데 마라톤을 뛰기로 하면서 처음에 시작해서 딱 출발! 딱 하자마자 처음부터 100m 달리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m를 뭐 12초에 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뛰어가지고 500m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초기에는 500m, 1000m는 1등으로 나가. 하지만 그거 달리고 나면 난 쓰러져가지고 더 이상 뛸 힘이 없기 때문에 42.19를 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단기 투자를 하면서 일반 계좌에서 단기 투자를 하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고 종목을 연구하고 시장을 연구하고 이런 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후를 보는 연금 전략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펀드가 없나, 지금 잘 나가는 2차전지, 수소차, 전기차, 이걸 왔다 갔다 갈아타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하다가 지쳐진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얼마 못 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전략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건 연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거, 내일 올라갈 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년, 30년 후까지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가능성이 높은 산업 이런 것보다는 우량 산업들, 지금 이미 안정 성장 단계에 들어와 있는 단계들, 이런 안전적인 자산에 꾸준하게 묻어두시는 거죠. 그런 걸 해주는 펀드들이 TDF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펀드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이에 맞춰서 젊을 때는 약간 공격적인 비중을 높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을 보는 전략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거를 내가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오늘은 파란색, 내일은 빨간색, 이거 올랐냐 떨어졌냐, 얼마 수익이 났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꾸준하게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단 연금 펀드, 퇴직연금 DC형 운용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뭐에 투자했는지 알고 있는 게 더 이상해. 그럼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투자하셔가지고 그냥 묻어두시는 것. 그리고 30년 후에 열어봤더니 2배, 3배가 돼 있더라.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이걸 샀다 팔았다는 전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을 얘기하면서 미국은 401k라든가 여러 가지 퇴직연금 시장이 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운용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인 우리가 S&P 나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엄청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 사서 묻어만 뒀어도 그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만 보시면서 자꾸 무슨 지금도 뭐가 좋다 이렇게 막 가지 마시고, 우리도 좀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붐에 또 한몫했던 게 사실 2차 전지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투자 전화를. 근데 퇴직급으로 2차 전지 하셨어요. 좋아요. 미래 성장 가능성 높으니까. 그래서 20년, 30년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 와가지고 2차 전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물어볼 거면 왜 한 거야? 전략이 다르다니까요.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를 장기적으로 2, 30년 봤으면 묻어두고 잊어버려야지. 그죠? 아니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묻어두신 분들은 돈 버는 거죠. 근데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할 거면 그걸 아예 하지 말든가. 전략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오늘도 장시간 대표님과 함께 연금의 중요성, 그리고 연금 시장, 퇴직연금부터 주택연금까지 이것저것 이제 연금에 맞춘 투자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